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굽이치는 에메랄드색 파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동부 시드니의 명소 더 갭. 1995년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느 날 밤, 이곳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와노와 브루네타는 밤 11시 30분쯤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비명소리였어요. 낚시꾼은 비명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고 기억합니다. 비명소리가 끝나고 정적이 흐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낚시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캐롤라인, 캐롤라인, 혹시 금발머리 여자를 못 보셨나요? 낚시꾼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여성을 애타게 찾던 남성의 이름은 고든 우드. 호주 명문 시드니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할 당시 그곳의 고객이었던 캐롤라인 번과 만나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중간에 한 차례 결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재결합 후 동거 중이었습니다. 고든은 근처 공중전화에서 캐롤라인의 아버지인 토니 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캐롤라인이 없어져서 찾아다니다 여기서 차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당일 딸 아이의 핸드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토니 번에게 순간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아버지와 그녀의 오빠 피터는 고든의 차를 타고 더 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고든은 격앙된 목소리로 욕을 하거나 말을 빨리 하는 등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피터가 동생의 차를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있었어요. 더 갭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캐롤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낚시꾼에게 다가가 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1시간 전쯤인가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낚시꾼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기서 한 남성이 체념한 듯 내뱉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결국 뛰어내렸어. 결국. 캐롤라인의 남자친구 고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은 고든은 낚시꾼에게 플래시라이트를 빌려서 해안 절벽 밑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유독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다 물보라 현상까지 더해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낚시꾼이 건네준 플래시라이트는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기 직전이라 불빛이 약했습니다. 절벽 아래를 라이트로 이리저리 살피던 고든이 피터에게 뭔가를 찾은 듯 말을 겁니다. 피터, 캐롤라인의 다리와 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시력이 유난히 좋았던 피터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탐색 끝에 그들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손전등을 든 경찰들을 필두로 현장에는 구조팀과 해양보트 그리고 헬리콥터가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파우덜리 형사는 절벽 위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절벽 아래로 불을 비추면서 혹시 남아있을 캐롤라인의 흔적을 찾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파우덜리 형사는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 바위들이 모여있는 베이스로 내려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돌출되어 있는 시신의 다리가 곧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시신의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시신의 상반신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기이했던 건 시신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은 시신의 경우 절벽에서 2에서 5m 정도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롤라인은 그것보다 훨씬 바깥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검인은 고인이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캐롤라인 번, 24세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어째서 이토록 황망한 죽음을 맞았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캐롤라인은 이 무렵 준 델리 와킨스의 정규직 제안을 수락한 직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준 델리 와킨스의 여성 에티켓 강좌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모델 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이 탑 모델이 될 수 없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좋아했던 모델 일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에게 조언을 해준 지인들은 그녀가 정규직을 포기하고 모델 일을 계속 이어갈지 고심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이틀 전인 6월 5일, 그녀는 2년 동안 알고 지내온 닥터 신디 펜에게 최근 겪고 있던 우울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우울증이 최근 들어 심해졌다고 얘기를 꺼내놓으면서도 원인을 꼭 집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우울증을 겪었다가 약물 치료 덕분에 나아졌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닥터 신디 펜은 6월 7일 오후 4시에 정신과 의사 상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6월 6일 저녁, 고든이 평소 친분이 있던 닥터 그렉에게 전화를 걸어 캐롤라인의 병가를 내는데 필요한 진단서를 혹시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닥터 그렉은 고든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고든은 여자친구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든이에요. 캐롤라인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 다녀왔고 몇 가지 테스트 진행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일하기 힘들 거라고 하네요. 직장 상사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고든에게 전화를 걸어 캐롤라인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지만 고든은 그녀가 잠에 들었다면서 내일 다시 상황을 알려준다는 말만 남긴 채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는 그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 캐롤라인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든은 경찰 인터뷰에서 그녀가 꾀병을 가장해서라도 일을 쉬고 싶다고 전날부터 계속 얘기해서 여자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직장 상사가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 캐롤라인에게 휴대전화를 꺼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월 7일 아침, 고든은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캐롤라인이 침대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점심때 보자는 말을 남긴 뒤 출근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거물급 주식 중개인이자 사업가인 르네 리브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고든은 오후 12시 45분에서 1시 사이 그를 얼라이프 레스토랑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캐롤라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집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실에 있었고 점심을 먹자는 고든의 제안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쉬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든이 화장실에 잠깐 갔을 때 수납장을 열었다가 그가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져온 수면제 알약 캡슐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든이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복용했냐고 묻자 그녀는 최근에 잠을 못 자서 며칠 약을 먹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뒤로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빅토리아 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 15분에서 1시 45분 사이라고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리브킨의 지시를 받고 리차드슨을 픽업하기 위해 자리를 바로 떴다고 합니다. 고든은 상사의 친구분을 픽업해서 2시에서 2시 30분경 목적지까지 모신 후 허기를 채우기 위해 햄버거를 먹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캐롤라인을 보기 위해 다시 집에 잠깐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집에 다시 갔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나 아버지를 보러 갔겠지 라고 생각한 고든은 다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든이 밝힌 그의 오후 행적은 그와 캐롤라인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오면서 그들의 진술과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더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던 마틴과 멜본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더갭 뒤편의 라버슨 공원에서 캐롤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2명의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눈에 확 띄는 미인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죠. 둘은 이구동성으로 목격한 여성의 미모를 칭찬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2명의 남성에 대해서는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르고 밝은 머리색을 가진 강인한 인상의 남성으로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훨씬 작고 올블랙 패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미모의 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껄렁한 외모로 기억하면서 일행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분위기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 당일 고든이 점심때 리브킨을 모셔다 드렸다는 얼라이프 레스토랑의 주인 마이클 제거드는 그가 오후 3시 상사를 픽업하러 왔고 이때 그와 리브킨 사이에 벌어진 언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거드는 고든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올 때 리브킨의 또 다른 직원이었던 게리 레딘과 같이 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후 3시 32분, 패딩턴에서 캐롤라인의 체크카드가 자동차 주유와 초콜릿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37분에는 버클루스에 있는 ATM 머신에서 50불이 인출됩니다. 오후 4시, 캐롤라인의 오빠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집으로 전화를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7시에 아버지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카페 주인이 고든과 캐롤라인의 소유 차량인 흰색 스즈키 비타라를 목격합니다. 저녁 8시, 더갭 뒤편 아파트에서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던 도호티는 이 무렵 밖에서 어떤 여성이 혀꼬부라진 발음으로 난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젊은 여성이 모퉁이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은 채 한 남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언쟁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남성의 인상착의는 182 정도의 키에 쇼커 스타일로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앉아있던 곳에 키가 좀 작은 다른 남성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쟁은 20분 정도 계속되었고 그들이 더 갭 공원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점차 그림자가 되면서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30분경 도호티는 다시 한번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이전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까 목격한 사람들의 언쟁의 연속으로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인 밤 11시 30분 그는 한 여성의 짧은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한편 고든이 증언한 그의 저녁 행적은 이랬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거실 소파에서 바로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밤 11시, 11시 반쯤 잠이 깬 그는 캐롤라인의 집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밖에 나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든은 캐롤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그는 평상시 주차하는 장소를 살폈지만 거기에 차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혹시 차가 있는지 찾아보지만 거기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자친구가 있을 만한 다른 장소들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와 피크닉을 자주 갔던 캠프 코브, 거기에 그녀가 없자 그는 더 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캐롤라인의 차를 발견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차를 어떻게 찾았는지 묻자 그냥 육감이 있었다. 나의 여자친구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다. 영적인 교감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캐롤라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의 존재가 희미해질 무렵 한 통의 편지가 경찰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니 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고 나서 아이가 똑같은 시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토니 번은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의문사규명위원회에서 그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하고 이어서 캐롤라인 번 사건의 재수사 전담반까지 꾸려집니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전담반은 무려 5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검찰은 고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2006년 영국 런던에 거주 중이던 고든은 범죄인 인도를 통해 본국인 호주로 송환되고 2008년 마침내 재판이 열립니다. 그녀의 죽음이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된 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찰과 고든의 변호인은 캐롤라인의 죽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검찰은 캐롤라인 번의 추락사는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녀의 죽음에 고든 우드가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습니다. 반면에 고든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고 죽기 직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점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놓고 양측이 벌인 법정 공방 중의 백미는 추락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검찰 측의 증인 호주 시드니대 물리학과 교수 로드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로드 크로스와 경찰의 인연은 1997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캐롤라인 번의 추락 지점이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크로스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크로스 교수의 최초 결론은 그녀가 더 갭의 남쪽 방면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경찰이 갑자기 추락 지점을 변경하면서 그는 새롭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의 요지는 절벽 위 두 개의 추정 출발 지점인 P와 L에서 홀 B로 명명된 이전 추락 지점과 새롭게 수정된 추락 지점인 홀 A까지 그녀가 뛰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 밀리거나 던져져서 도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24에서 29m 높이의 출발 지점에서 추락 지점까지 뛰어서 도달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출발 지점의 높이와 출발 지점에서 추락 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추락 시간을 바탕으로 출발 지점에서 추락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속력을 계산했습니다. 즉, 절벽에서 그 추락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뛰어야 하는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계산값과 실험 참가자들의 측정값을 비교했습니다. 실험에는 20에서 35세 사이에 7명의 여성 경찰 사관 후보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평균을 상회하는 운동 능력을, 나머지 1명은 보통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스 교수는 만약 이들이 해당 추락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속력을 내지 못한다면 평균 내지 평균 이하의 운동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 캐롤라인은 결코 그 지점까지 뛰어서 도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지점 P에서 최초 경찰이 추락 지점으로 판단한 홀 B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속력은 5.8m/s. 펜스를 넘어 절벽의 남쪽 플랫폼에서 20m를 달려와서 뛰어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이 실험에서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속력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 크로스 교수가 1997년 말 사건을 의뢰받고 캐롤라인이 절벽 남쪽에서 홀 B까지 뛰어내린 것으로 본 그의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던 레지, 즉 출발 지점 L에서 경찰이 진짜 추락 지점으로 주장한 홀 A까지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속력을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뛰어내리기 전 4m의 도움닫기를 가정했습니다. 덤불이 있어서 뛸 수 있는 최대 공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지점에서 추락 지점까지의 거리는 11.8m. 도달하는 데 최소 필요한 속력은 4.5m/s. 실험 참가자 중 오직 1명만이 그러한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 교수는 캐롤라인 번이 머리부터 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그녀가 뛰어서 추락 지점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회전을 하려면 속력을 조금 줄여야 하기 때문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지정된 추락 지점을 대상으로 그녀가 던져졌을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여성 참가자의 몸무게는 61kg으로 57kg의 몸무게의 캐롤라인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실험에는 수영장에서 4명의 남성이 다양한 던지기 기법으로 여성 참가자를 풀 안으로 던지는 속력을 측정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를 안아 던지거나 옆으로 던지기 등의 다양한 기법 중 그 거리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력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뿐. 스피어 스로우, 창 던지기 하듯 던지는 사람이 한 손은 여성의 다리 사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쪽을 잡은 뒤 어깨까지 끌어올려 던지는 기법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4명의 남성 참가자 중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193cm의 키에 10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120kg의 벤치프레스를 들 수 있는 남성이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크로스 교수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홀 A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으며 그녀가 절벽 아래로 던져져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치프레스 100kg을 들 수 있었던 고든이 11.8m의 거리로 그녀를 던질 만한 힘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든의 벤치프레스 능력은 그가 한때 트레이너로 일할 당시 동료였던 스티븐 듀발의 증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든의 변호인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바로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네스 교수는 크로스 교수의 실험 계산값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계산에 사용된 변수값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캐롤라인 번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조기 결론 내고 현장 사진을 찍지 않아서 절벽 위의 출발 지점과 추락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고든 변호인의 또 다른 전문가들도 크로스 교수의 실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생체 역학 전문가인 펜디 교수는 비디오 모션 캡처 등의 학계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2명의 실험 참가자의 속력을 측정한 결과 노던 레지에서 뛰어서 추락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캐롤라인의 부검을 맡았던 병리학자 닥터 힐튼은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다는 검찰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부상 부위가 머리부터 떨어진 추락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닥터 힐튼은 고인이 오히려 수평에 더 가깝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든의 변호인 측은 크로스 교수의 실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완만하지 않았던 바닥 환경과 던져진 사람의 저항 가능성을 실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캐롤라인 번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경찰은 이제 고든 우드가 그녀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죽일 만한 동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는 금이 가고 있었고 캐롤라인이 떠나려고 하자 많은 것을 잃을 처지에 놓인 고든이 이를 버렸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딸이 고든의 결혼 압박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던 아버지의 진술, 여자친구를 향한 그의 남다른 소유욕을 보여주는 일화, 그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던 회사 동료의 증언, 그리고 남자친구의 다그침에 헬스장 한켠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캐롤라인의 모습을 지켜본 지인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그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검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캐롤라인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그녀가 알았을 르네 리브킨의 보험 사기 의혹의 내막을 주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점이 피고인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언급한 보험 사기 의혹이란 고든의 상사 르네 리브킨이 오프셋 알파인 프린팅 회사를 인수한 직후 화재로 인한 보험 지급액으로 많은 돈을 챙겨 세간의 눈총을 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화재 발생 후 인쇄 설비에 들어두었던 고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검찰은 화재가 고의적인 방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고든 우드의 말을 들었다는 캐롤라인의 아버지와 다른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들은 공통적인 단어는 셋업, 즉 화재가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의 전말이 유출될 경우 피고인은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되면서 그로부터 받았던 급여 이외의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사전에 손을 썼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습니다. 실제 고든과 리브킨은 캐롤라인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인 6월 6일 오프셋 프린팅 회사 주식 보유 관련 호주증권 투자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의혹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캐롤라인이 사라진 당일 피고인이 더 갭에 있었다는 사실 입증에 나섭니다. 검찰은 고든 자신이 밝힌 당일 행적과는 달리 그가 캐롤라인과 일부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까지 더 갭에서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후 1시경
그들과 비슷하게 생긴 무리를 봤다는 카페 주인의 목격담과 저녁 8시경 밖에서 언쟁을 벌이던 3명의 남녀 일행을 목격한 도허티의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친구를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모셨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과 오후 3시 얼라이프 레스토랑에서 그가 상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가 여러 차례 그곳에 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협박한 점을 들어 검찰은 피고인이 더 갭에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을 신뢰하기 어렵고 같이 있었다는 다른 남자의 신원을 끝내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낮과 밤의 목격담의 일행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두 번째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가 공범 관계에 있다면 누가 캐롤라인 번을 던졌는지 상관없이 피고인은 공모자로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검찰 측의 테데시 검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것, 캐롤라인 번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발이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점, 그것은 이미 당시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13년 전에 기소를 하지 않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심원단은 8일 동안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고든 우드에게는 최소 13년 동안 가석방이 금지된 17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든 우드는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합니다. 고든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 신청서에서 9가지의 근거를 들어 판결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합당치 않으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먼저 고든 우드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와 캐롤라인을 봤다는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오후 1시 커플을 목격했다는 카페 주인 마틴과 멜본의 증언들, 이들의 증언의 발단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캐롤라인 번의 친구들이 목격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카페 주인을 만나게 됐고 이들에게 캐롤라인과 고든의 사진 한 장씩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여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논의를 거치면서 캐롤라인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강한 유사점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의 증언이 여러 장의 사진에서 목격자를 골라내는 방식이 아닌 기억 속 목격자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고 증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고든의 변호인은 저녁에 목격한 도어티의 증언에서도 허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기술한 고든의 인상착의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짧은 스포츠 머리의 남성이라고 했지만 당시 고든 우드는 조금 긴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술에 취한 듯 혀 꼬부라진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이었다는 여성의 모습 역시 지인들이 알고 있는 캐롤라인 번의 성격이나 성정과는 괴리가 있다고 변호인은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제기한 동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 사기는 낭설일 뿐이며 어떠한 혐의도 드러난 것이 없다. 그녀가 떠나려고 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누구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해치려는 동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배제시킨 크로스 교수의 실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제일 먼저 크로스 교수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경찰의 추락사 수사에 기초 물리학 지식을 적용해 도움을 준 것일 뿐 생체 역학 분야의 지식은 일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서 1996년에 찍힌 것으로 소개된 더 갭의 사진이 실제는 2003년 사진으로 나중에 판명나면서
실험 조건이 달라져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995년에는 노돈 레지에 덤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덤불 때문에 뛸 수 있었던 거리가 4m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최소 5m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정에서 이미 불거졌던 실제와 달랐던 실험 조건과 환경도 문제 삼았습니다. 훤한 대낮에 미끄럽지 않은 평평한 바닥에서 저항이 없고 협조적이며 의식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비판했습니다. 고든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발간된 크로스 교수의 책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정해진 답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실험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의 자세를 혹평했습니다. 추락 지점에 의심이 들자 형사들에게 확실하게 알아볼 것을 요구하고 고든 우드의 벤치프레스 능력을 연계시켜 가장 빨리 던지는 기법을 찾는 데만 골몰한 크로스 교수는 이미 수사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원래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례를 예로 들며 파도가 더 높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기록한 당일 기상청 자료와 시신 인양 당시 파도가 여기저기 들이쳐서 몸이 다 젖고 위험해서 자리를 옮겨 다녔다던 파우덜리 형사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원래 위치보다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최후 변론 때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던진 50개 질문의 부적절성을 거론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찾기도 전에 피고인이 시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상사의 친구를 모셔다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어떻게 그런 큰 착각을 할 수 있었나? 카페 주인이 기술한 목격자들의 인상 차기가 캐롤라인과 고든과 너무 닮아 있는 점은 대단한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피고인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제시했는지 평결을 결정할 때 고려해달라는 검사 테드 씨의 부탁은 입증 의무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2월 24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사우스 웨일즈 항소재판부는 고든 우드에게 원심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든 우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든 우드는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